가운데 앉으신 분은요, 시도지사협의회 윤태웅 선임 연구원님이시고요. 옆에 분은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김성란 책임이십니다. 근데 예쁘다, 인도인가 로봇? 그게 생겼다. 잠깐만요. 자, 아이고, 우리나라 시도지사님들 모임 협의회에서 연구하시는 분이고, 우리나라 로봇산업 정책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네. 아이고, 야야, 니는 능력도 좋다. 니네 대가족을 척척 모시고. 네, 이 두 분이요, 대구 시민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아주 멀리서 손해주셨습니다. 또 여사님, 또 여사는 두 분을 몰라요. 각자 알아서 본인 소개 착착 해주이소. 네, 저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레이디 퍼스트인가요? 네,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찾아가는 지방시대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석란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관에서 로봇산업 정책을 연구하고요, 산업 동향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이 연구개발이 끝난 로봇을 이제 시장에 판매하는 전 단계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뭐 로봇을 설계한다던가 이 로봇이 좀 인간과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을지 안전성 평가, 그리고 사실 로봇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쉽게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저희가 정부 예산을 이용해서 좀 쉽게 로봇을 도입할 수 있게끔 좀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게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방지대 토크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앞으로 로봇이 그려갈 이런 새로운 지방지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시도지사 협회라고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연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또 지방정권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그것을 이제 정부의 권한을 하고 또 협의를 하고 정책화한다든지 또 국회와 또 같이 협의를 해서 또 입법화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시도지사회는 이름 그대로 열공대 시도지사님들의 모임이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지방자치 활성화 성숙화,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평균적인 권한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지방정권, 그다음에 또 지역의 형용 정책, 각자의 개성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균형 관련, 그러한 부분들에 좀 토대를 바꿔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와 국회와 협의하고 그러면 싸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대구의 아들입니다. 부모님께서 대구 출신이세요. 대구지도 아니시고, 저희 어머니는 뭐 중학교까지 기억이 안 나요. 대구여고 나오시고 영남대, 제 아버지는 대구 상고 나오시고 영남대, 영남대 또 CC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고, 그걸 좀 진빙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사건이 났으니까, 사실 저 때는 주가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부모님 고향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만 두 분 다 대구세요. 그래서 뭐 띵을 때려고 했더니 본적도 아버지가 사업을 하신다고 서울로 옮겨오셨더라고요. 원래 본적은 대구 서구 기성도로요. 밖에 못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오랜만에 이렇게 또 고향, 부모님의 고향에 제 고향은 대구로 와서 이 선도적인 그 역할을 지방자치와 대구시에 또 전국의 발전에 노력하고 계신 우리 지방 수성구에 오게 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도 어떻게 드리길지 모르겠지만 뭐 재미, 흥미보다는 이런 게 있구나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대구에서 그림이 있는데 은행이 차하게 떨어졌는데 끝나고 나고 되게 사장사장한데, 네, 사투리를 진짜 안 쓰니까 이거 좋다. 근데 어디서 들었는데 대구가 지방분권 선도 도시락 하던데 그게 맞나요? 아니라? 네, 맞습니다. 대구를 지방분권 선도 도시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지방분권 운동단체가 출범을 했고요. 전국에서 제일 먼저 지방분권 조례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를 지방분권 선도 도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거 대구가 제일 먼저 한 게 진짜 많네요. 요즘은 자치분권이라는 말이 들리는데 지방분권하고 자치분권하고
뭐가 하노? 말도 어렵고 정치 모르겠는데 유태현 박사님 주민분들도 억수로 궁금할 것 같아요. 지방분권, 자치분권, 균형 발전, 균형 성장 어려운 말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저 여기 계시기를 박사님부터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생각을 듣고 이렇게 이끌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용어들을 뭐 지방자치, 지방분권, 또 균형발전, 또 지방시대 이런 용어들을 굉장히 통째로 사용을 하는데 언뜻 같은 것처럼 새로운 개념들이 다 다르거든요. 지방자치라는 것은 순수하게 여러분들께서 처음보는 공동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남의 도움, 남의 간섭 이런 것들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자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고 대표를 뽑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세금도 내고 십시일반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정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뽑은 대표에 의해서 우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 지방자치라고 하고요.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죠. 우리나라 이제 226개 기초자치단체, 우리 수도권과 같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시도가 있어 243개 지방정부가 있고 반일 중앙정부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전체 이 사무 총량을 100이라고 놓고 본다면 80%가 중앙정부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건 20%밖에 없어요. 스스로 이걸 눈치를 보지 않고 이것을 조사를 언제 했냐면 96년도에 김영삼 정부 때 94년도, 3, 4년도에 김영삼 정부 때 처음 조사를 해요. 그래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95년도에 우리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1회 전국 공수지방선거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 김영삼 정부에서 한번 조사를 해봅니다. 전체 총량의 100의 사무 중에 지방이 수행하고 있는 게 몇 개야? 국가가 하고 있는 건 몇 개야? 그때 8대2가 나와요. 80%가 중앙정부고 20%. 지금 이제 우리가 30주년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또 어떠냐? 여전히 8대2입니다. 이 8대2라는 말씀은 여러분들 지금 8대2 중앙에 훨씬 많아졌죠. 여러분들이 곧 있으면 내년 6월에 또 지방선거를 하시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뽑은 주민의 대표한테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10개를 요구하면 2개밖에 못 들어준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지방자치라는 거죠. 우리는 30년이 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중앙정부 모든 걸 다 해줄 거야. 그럼 우리가 지방자치, 지방정부 운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뭔가 불편함이 있어서 뭔가 건의를 해서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중앙정부가 80%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10개 중에 8개는 직접 세종시나 서울시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불편하시잖아요. 내 가까이에 여기 구청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시청도 있는데 여기서 바로 해결하면 되지. 그렇죠? 그런 걸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선출직으로서 당선인들이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봉사할 수 있는,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한테 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과도하게 이 평등적인 권한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방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다라는 권한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것을 부수권이라고 합니다. 권한을 내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관계는 뭐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선행돼야 된다는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균형발전이라는 말씀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균형발전은 형평성이고 가진 자의 논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눠줄 거에 대한 거예요. 자, 우리 수성구청이 있고 예를 들어 동구청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균형발전 둘 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서로 잘 살기 위해서 싸워요. 그러면 그 싸움 끝까지 갑니다. 왜? 같은 애들이거든요. 구청끼리 법규가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같은 애들끼리 싸우면 누가 중재를 한다? 상급 지방정부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구청과 수성구청 간에 뭔가 배분을 위한 싸움이 발생이 되면 갈등이 대구시청에서 주관적으로 중재를 합니다. 그럼 대구시청에서 똑같이 나눠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싸움이 멎을 거 아닙니까? 보니까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8대 20%는 광역법 기준 합치면 20%밖에 권한이 없어요. 중재가 안 돼요. 그럼 지방자치법상에 상급 지방정부 평소 중재를 못하면 누가 하느냐? 아빠가 하게 돼 있어요. 중앙정부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앙정부는 돈을 가지고 있거든요. 80%의 권한을 가지고 행정정부에서. 그래서 중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자치는 우리 순수하게 우리 스스로 해결할 권한을 달라는, 해결하기 권한을 달라는 주제고
균형 발전은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어떻게 나눠줄 거냐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은 달라요. 관점 자체가. 그래서 예전에도 법을 따로 달게 했었는데 지금 한쪽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만 지향점은 균형 발전의 지향점은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근데 우리가 잘 사는이라고 표현하면 벌써 뭐가 떠오르세요? 이게 떠오르시지 않으세요? 얼마, 돈. 그 취지가 여기서 잘이라는 말은 얼마나 행복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수성구에 살아도, 동구에 살아도, 서울시에 살아도, 서울시도 강북구에 살아도, 강남구에 살아도, 저처럼 경기도 용인에 살아도 어디서 살든 내가 그 지역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균형 발전의 잣대가 되죠. 근데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은 그러지 못해요. 전부 다 숫자로 따집니다. 저기는 얼마 몇 명, 예, 아파트는 몇 채, 이런 식으로. 그럼 전부 다 획일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강남 명동에 있는 땅 한 평의 가격과 저기 전남 해남에 있는 논 한 평 땅과 똑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어찌됐든 균형 발전 전국 골고루 잘 살려는 취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방시대라는 말씀을 하는데 사실 전 정부 표현이에요. 이 정부에서는 지방시대라는 표현을 사용을 안 하거나 최소화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이 말의 정의는 법적으로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 대통령께서 지방시대를 계속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하신 표현이기 때문에 한 3, 40개 정도 발언 내용을 쭉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키워드를 뽑아보니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지방이 주도하고 그에 맞춰서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페라다임 시스템으로 해서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 발전을 실현하자 취지예요. 그래서 지방자치, 지방정부, 그다음에 균형 발전, 지방시대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고 자치분권, 균형 발전 모두 시대적 과정에 주민 영향을 채워가지고 주민들이 답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죠. 아이고 도의사님 두 분 말씀 이해가 잘 되시나 봐요. 쉽게 설명을 잘해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온다. 내가 이념이라가 학교를 못 다녀서 그렇지 일을 해도 IQ가 100은 넘을기다. 내가 인형계의 내생녀다 내생녀. 네, 내생녀 도의사님 새 정부에서 5급 산특 균형 성장을 한다는 분 들어오셨어요. 오락하노 말이 억수로 어렵다. 도대체 뭐고? 김성남 박사님 이것도 우리 교수님처럼 쉽게 설명해 주이소. 네, 우리 내생녀에서도 잘 모르시는 제목을 선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들어보는 단어이실 텐데요. 5급은 이제 지역을 구분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도권이 있죠. 수도권이 있고 중도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저희가 5급이라고 하고요. 산택은 이제 강원도, 전북, 이제 제주특별자치도를 이제 산택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최근에 이렇게 광역권별로 일자리나 혁신 그리고 제2차 공공단지 이전 그리고 어떤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광역별로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국토 균형 발전 이런 개념으로 많은 공공기관들이 지방에 이전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수도권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나 복지 수준과 이 지방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나 복지 수준이 다르다 보니까 그 많은 직원들이 이 수도권이나 서울로 출퇴근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좀 더 파격적인 지원과 좀 전략적인 정책을 쓰기로 해서 이 광역권별로 복지 수준이나 경쟁력을 수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것이 이 정책의 이제 주요 골자인데요. 그럼 정부에서 말하는 이런 파격적인 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장 먼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현재는 이제 500억 원 이상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은 아무래도 인프라도 적고 사람도 적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에 비해서 좀 사업이 좀 어색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는 사업비가 상향해서 1,000억 규모로 상향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지방세 비율을 확대해서 지방에서 중앙정부의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특화된 사업을 선택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을 하겠다는 게 이 정책의 주요 골자입니다. 대구시는 최근에 이제 경상북도와 함께 4개 분야에 총 21개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이 과제들을 좀 차차히 살펴보면 저희 지금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보시죠.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하는 부분, 그리고 모빌리티, AI, 2차 전지, 그리고 포스트 에이펙, 광역과 도시 철도 건설 이런 부분까지 다양한 정책들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미래산업 정책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삶에도 연결되어 있는 어떤 교통 정책, 교통 인프라나 관광이나 환경과 같은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미래 정책, 미래 산업과 관련된 로봇이나 이제 미래형 모빌리티에 관해서 살펴보면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좀 선행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인간이랑 좀 잘 안전하게 소통하면서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들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구시에서 이런 정책들을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도시 전체가 이런 첨단 산업을 실증하는 인프라 형태의 컨셉으로 좀 구성이 되어서요. 새로운 기술을 가장 처음 받아들이고 이런 실증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좀 실행 계획들이 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꺾기 말도 저한테 들어보이 대구가 발전하락하나 5급 산특인가 균형 성장 진짜 중요하다. 잘 됐으면 좋겠다. 맞지요? 네. 그런데 심각합니다. 인구 감소, 이거 못 살피고 특히 젊은 청년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찾아가 수업보다 바쁘니까 청년 인구 감소 인해가 대구는 내처럼 늙은이게 소목하게 모른다. 국가익인데 대책을 세워야 된다. 네, 그래서 지역이 스스로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자치분권에 기반한 균형성장 정책을 펴겠다고 하네요. 윤평 박사님, 균형성장의 자치분권에 기반해서 추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진짜 내가 부담스러운가 보다. 내 이야기가. 혼나는 것 같아요. 아이가 내 부드러운 인연이다. 아까 제가 지방자치, 지방분권, 균형발전, 그다음에 지방시대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적인 말씀드렸는데 자치분권이라는 용어는 문재인 정부 때 최초로 사용을 합니다. 자치분권이 뭐냐는 건 뜻은 아까 말씀 지방자치와 분권 관계.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누가? 우리가 뽑아준 주민의 대표가. 그 말씀인데 법적으로는 지금 드린 말씀 이 두 개의 합성 플러스 주민의 참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치분권이라고 하면 지방정부가 권한을 많이 가져야 되는 분권과 그 권한을 가지고 지방의 주민에게 충분히 이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플러스 여러분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방금 우리 김광환 박사님께서도 모금 탐득 말씀을 잘 주셨는데 사실 갑자기 이 정부에서 뿅 하고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많이 익숙하시죠? 5+2 광역경제권이라고 이명박 정부 때도 추진을 했었고요. 사실 이 5+2의 전국을 경제권역으로 나눠서 발전시키자라는 균형발전 하자는 취지는 노무현 정부 때 최초로 논의가 되었다가 전문가들 간의 어떤 이견, 너무 이상적이지 않느냐라고 해서 사장이 됐었어요. 그래서 다음 정부 이명박 대통령도 5+2 광역경제권을 추진했습니다만 이제 굉장히 어렵죠. 이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돼서 그 전문가가 부산시장 박형준 시장이 굉장히 또 통탄하고 계셨는데 끝을 보지 못했죠. 그러다가 또 다시 사장이 되었다가 지금 이제 5급 사택이라는 경우를 배워요. 5급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그 다음에 대경권, 여기 밑에 있는 남부권, 부울경 이렇게 해서 5급으로 들어가고요. 3특은 3개의 특별자치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강원 특별자치도, 전북 특별자치도, 가장 밑에 특별자치도. 그래서 각 권역별로 있고 특별자치도 격별로 그래서 좀 특화된 이러한 산업들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육성을 하자는 취지가 되는데 이 지방 분권이 왜 필요하냐면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좋잖아요. 김광환 박사님 그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지역마다 특화된 거 우리가 선택을 해서 굉장히 좋은데 남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5급 선택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5개의 권역 5급을 통합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5급에 해당되는 시도들 간의 협력을 하는 것, 이걸 우리가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을 못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 이거 니네가 마음대로 해야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하면은 아까 우리 하세영 교수님께서 모두 다른데 잠깐 말씀하신 그 기회를 때 위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권한을 일부 빌려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대구에서 로봇 산업을 육성을 했다라고 하는데 내 권한이 아니에요. 정부로부터 로봇 산업권은 대구시의 권한, 수성구청장의 권한이 아닌 겁니다. 과기술부의 권한을 진짜서 일부 빌려주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돌아가는 비용을 지원해주고 그럼 당연히 뭐가 따르겠습니까? 간섭과 통제가 따라요. 정부가 정한 기준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대구시의 자율, 수성구의 자율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아직 이제 고급 상택에 대한 계획을 정부도 수립 중에 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제가 직접 참여를 못하고 그 지방선대위원회 고급상택위원회가 있거든요. 단독적으로 참여하시는 교수님과 전문가를 좀 세분이 주립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특별지방자치단 형태로 가더라도 위임으로 와서 안 된다. 그 권한을 해당 권역에 있는 시도한테 그 자치단체한테 이양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 예, 그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 이게 균형 발전의 패러다임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가진 자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인정하고 가는데 여태까지는 정부에서 야 니를 갖고 와봐. 수성구 니네 뭐 할 거야? 좋네. 해봐. 우리 얼마 지원해줄게.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거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인구가 늘었습니까? 그리고 지역 간의 격차가 완화됐습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20년 동안 했거든요. 몇백 조를 쏟아부었어요. 균형 발전. 근데 아직까지 우리 체감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균형 발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꿔보자. 다시 말해서 지방정부한테 제대로 된 권한을 줘보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방 우선, 지방 정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5급 상품으로 가더라도 우리 대구 경북이 대구권을 놓고 봤을 때 대구 경북이 서로 협의해서 우리가 먼저 대구 경북에 맞는 발전을 대구시와 경북도가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5급 상특을 관장하는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그럼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그걸 가지고 따따보다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게 얼마를 주는데 지방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거에서 지원 체계를 만들어주고 그래 국가의 돈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 항상 뭐가 따라요? 확인을 받아야 돼. 그럼 어디서 따라요? 근데 여태까지는 보면 국토부에서 매를 100억 원, 과기부에서 100억 원, 보건복지부에서 100억 원, 교육부에서 100억 원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각 부처별로 자기네들 비용 어디다 썼는지는 구절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교육부에서 100억 원 주면 학교 몇 개 줬어?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한 건 병원 몇 개 지었어? 국토부 아파트 몇 채 지었어? 이것만 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을 다 종합적으로 융합이 돼서 잘 살게 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땡뚱맞은 지역에 아파트 1000채 지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방 대구와 경북이 주도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지역에 이렇게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세요. 라면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총괄을 해서 보건복지부 100억 원, 국토부 100억 원, 교육부 100억 원을 총괄 기금을 만들어서 대구 경북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확인은 받아야 돼요. 평가를 어디다 썼는지는. 그걸 지금처럼 몇 개 지었어, 몇 개 지었어 이렇게 보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대구 경북의 주민들이 얼마나 행복해졌어. 이 평가 자체가 사람으로 가자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졌고 뭐 얼마나 늘었어. 이런 걸 보지 말고 숫자적으로 보지 말고 삶의 질, 만족도, 자긍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엮어간다면 충분히 우리한테도 기회가 있고 우리가 자율적인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잘 사는 금전적인 게 아닌 어느 지역에 살아도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균형 발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사님은 가시기 전에 사인한 게 내가 경상도 사람 아닐까. 그런데 위안은 소용없답니다. 위인 소용없고 위안이 사약하네요. 핵심 키워드는 주민 참여.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주민 참여랍니다. 맞지요? 아이고, 자꾸 똑똑해진다. 근데 요즘은 사람처럼 챙긴 로봇이 달리기 경주도 하고 요리도 하고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그런다 하던데 진짜 있는 일이가 네, 나라마다 경쟁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처럼 배신료가 안 해주나. 네,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뜨고 있는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로봇에 적용해서 상황에 따라 대답도 하고 행동도 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혹시 영화에 나온 터미네이터처럼 로봇이 사람을 지배하고 그러는 거 아이가? 네,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김성단 박사님께요.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요즘 아주 휴머노이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기업들은 왜 이렇게 사람 형태의 로봇을 만들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보통 로봇을 좀 어디서 많이 접하세요?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시면 선반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서빙 로봇들 좀 많이 보시죠? 그리고 댁에서는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되어 있는 청소하는 로봇들도 요즘은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들이 쓰는 로봇들은 그 형태를 보면 이 로봇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선반이 많이 있으면 이거는 서빙하는 로봇이구나. 이렇게 팔 모양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뭐 산업 현장에서 뭐 타이어를 끼우거나 자동차를 만드는 로봇이구나. 그 형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형태를 보고 이 로봇이 어디에 쓰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계속해서 만드는 이유는 바로 이 범용성 때문입니다. 하나의 형태로 로봇을 만들어서 이것을 산업 현장에도 쓰고 식당에도 쓰고 여러분 가정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로봇을 하나의 형태를 만들면 여러 형태를 만드는 것보다 원가가 많이 절감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얼마나 인간과 같은 로봇을 잘 만들까에 대해서 좀 아주 많이 집중하고 지금 뭐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사용하시죠. 근데 스마트폰으로 전화만 받지는 않으시죠. 자동 이체도 하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녹음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를 AI가 앞당겼다라고 말을 해도 전혀 이제 뭐 불가능한 말이 아닌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요즘 GPT 많이 사용하시죠? GPT 사용하실 때 그 GPT는 컴퓨터 안에 있는 이 모니터로 보는 텍스트 형태의 GPT입니다. 그런데 이런 GPT AI가 우리가 사는, 인간이 사는 물리적인 세계로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몸체가 필요한데요. 그 몸체가 바로 로봇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로봇이 구동하기 위해 두뇌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 삶에 이제 AI들이 돌아다니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요즘에는 좀 명명해서 말을 하는데요. 이런 피지컬 AI가 로봇의 몸체로 이제 인간이 사는 물리적 사회로 이렇게 나오면서 로봇의 적용 분야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산업용 로봇이나 가정용으로만 쓰다가 요즘에는 작곡도 하고요, 연주도 하고요, 유튜브 편집도 하고요, 다양한 영역에서 로봇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가 좀 보편화되면서 우리 삶에 로봇이 훨씬 더 가깝게 다가왔고 로봇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나 AI보다 더 똑띠다. AI 아이가? 지금은 AI 소리한 말가 해? 세상에나. 근데 AI 로봇 쓰고 대구 만들자 개사튼데 대구에 로봇하고 관련 있다는 소리는 난 못 들어봤다. 야야 니 혹시 아나? 네,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알아. 대구하고 로봇하고 별로 관련도 없다. AI 로봇 쓰고 대구 뻥카다 뻥카다. 그렇게 어려운 건요 우리 박사님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박사님 AI 로봇 쓰고 대구를 만든다 하는데 저 푸른 소원이 흐르는 시냇물에 씨 뿌리는 거 아닙니까? 대구가 가능성 있어 보여요? 네, 대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대구에 있는 제조업이나 이런 기반들이 워낙 탄탄하기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협동에 조성하고 있는 국가로봇 테스트필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국가로봇 테스트필드는 실환경에서 서비스 로봇을 실증하고 거기에서 안전성 검사도 하고요. 이런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을 작동할 때 우리가 단순히 AI만 집어넣으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형태 데이터라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AI는 텍스트로 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휴머노이드에 집어넣으면 휴머노이드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갓난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로써 걸음마를 가르치지는 않죠. 그 아이가 이제 사람이 걷는 것을 보고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 걸음마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과 똑같이 휴머노이드도 인간과 똑같은 학습 과정을 거치거든요. 영상을 통해서 사람이 걷는 모습을 보거나 이제 사람 몸에 이제 전체 센서를 붙여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물 앞에 있는 물병은 이렇게 손을 뻗어서 이제 잡는 거야라는 걸 일일이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형태 데이터인데 지금은 휴머노이드 산업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형태 데이터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국가로봇 테스트 필드가 생기면 이런 형태 데이터들이 굉장히 풍부해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구시와 중앙정부가 이제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런 형태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로봇 활용에 필요한 이제 핵심 기지가 되는 그런 도시로 저는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있답니다. 박수 치고있어. 아, 네. 그런데 어디서 봤는데 요즘 지역에서는 세를 걸어가지고 공무원 월급도 못 준다 하던데 그 가짜 뉴스들. 아, 네. 아닙니다. 도지사님 정말로 분단위 기초단체들은요 자체적으로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가짜뉴스 알갖고. 그런데 어제부터 우리 동네에 멀쩡한 보도블록 또 까지지고 샀던데 그건 무슨 돈이고. 네네. 네, 진짜 되겠습니다. 네. 많은 지방 정부들은요 재정이 부족해서 그만 정부 보조가 없이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 하나하나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좀 전에 박사님이 그래 말했다 아이가. 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박사님? 현실성 있어요? 한 말씀 해주세요. 못하겠노. 내리를 부담스러워하는 박사는 쏩니다. 아까 내가 처음에 의견을 같이 이제 권한을 10%가 정하는 것을 생각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이 세금 그러니까 예산의 총액을 100이라고 놓고 본다면 그 중에 국세가 80%예요. 국세로 걷어들이는 게. 그 다음에 지방세로 걷어들이는 건 20%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이건 세입 측면 걷어들일 때, 다음에 세출 측면 걷어들일 세금을 쓸 때는 역전이 돼요. 지방이 60%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그 다음에 40%를 국가가 써요. 뭔 소리야? 지방세는 20%밖에 안 된다. 근데 쓰는 건 60%고, 그 다음에 40%는 뭐야? 그게 전부 중앙정부에서 꼬리표를 달고 내려오는 돈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위임이라든지 각종 국가에서 진행하는 보조사업에 따른 사업 경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 입장에서는 참 어려워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본적인 조세 체계는 국세 지방세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가 모든 걸 걷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방에 나눠주는 형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필터링이 존재를 해요. 왜 필요한데 꼭 물어봐요. 그래도 내가 가져가겠다. 우리 주민이 있는데 이거 내가 쓰겠다는데 어디다 쓸 건데 이거 미리 할 건데 안 되면 어쩔 거야. 계속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국제지방세 비율이 7대 3 정도 조금 올라갔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고 8대 2가 맞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이제 국정계획위원회 때 6대 4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겠다. 국세를 60% 지방 40%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7대 3으로 하향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7대 3이 안 됐다는 걸 정부가 그동안 우리 유지했다는 부분인데 특히 자치구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제가 10월 말에 경남지사님을 뵐 일이 있었는데 강원지사님을 이런저런 말씀 나누시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년도 경남도 예산이 22개 시군위가 있죠. 지금 광역 예산이 14조 원이에요. 근데 순수하게 내가 주민들의 요청했을 수 있는 자유로운 우리 경남도의 돈은 4%만 합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추정구청장님도 그러실 거예요. 특히 자치구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요청하는 각종 복지사업이라든지 각종 국조사업 이런 것들 때문에 자율 예산이 없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치구를 없애자는 얘기도 나오고 저쪽 반대로서 광역시 의회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 지방역시에 있는 자치구군 의회는 폐지하자 이런 움직임도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계속 논의를 나누고 있는데 이것은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지방대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지방을 어려움을 뭐냐면 이 배분 구조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 중앙정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쓸 수가 없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 이제 시도지 사업의 차원에서는 계속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방세를 늘려달라는 걸 하고 있고,
국세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돈을 지방세로 전환해달라. 국세 지방세 뭐 조정, 한도고 조정하는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저희가 지난 11월 12일 날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것이 있어요. 그 대통령의 의장이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 협의회장, 지금은 이천 유병국 시장을 하고 계시는데 공동 부의장이 되고 시도지사 전체와 관계국주 장관들이 참여하는 지방자치분권 균형과정 최고 의결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 새 정부에서 첫 회의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지방 재정 확충과 관련해서 건의를 한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파일을 늘려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보조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구청장님한테 구청장님 저 이런 분한테 좀 보조해 주세요. 라고 해야 구청장이 판단해서 보조 줄지 마시를 따지는 거잖아요. 다시. 근데 이 국고보조사업은 재밌어요. 지방한테 돈을 지원해 주는데 국가가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수성구에서 이번에 도로 깔 거니까 우리가 몇 프로 지원해 줄게. 니들 몇 프로 내서 해. 이게 국고보조사업이에요. 100% 국고보조사업 굉장히 드물고요. 국가에서 결정한 보조사업 지방하고 협의도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결정합니다. 돈은 꼭 매칭을 시켜요. 우리가 한 60% 낼 텐데 걔가 40%네. 우리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왜 대등하다고 얘기해서 법적으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시 돈은 중앙정부의 직한으로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위치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시도에 시공부를 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부 과장 및 시도 중앙으로 계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 같은 경우 불행하게도 자치사업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위임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의 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사라는 게 우리가 돈을 내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써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지 아닌지도 몰라요. 근데 국토부에 정말 보고 매칭해서 써야 되는 거고. 그게 기초 자체가 지금 현실이에요. 당연히 튀길 수라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구청장님께 너무 원망하시는 걸 이어서 정말 어려우세요. 네, 중앙정부 위치고 지금 주민들의 요구는 내가 선출직으로 대표로서 해드려야 되는데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 나잖아요. 그래서 무슨 구청장 무슨 군수 국회 가가지고 쪽지 예산 얼마 갖고 이게 여러분들이 에이 이놈들 하시지만 진짜 네, 그분들 입장에서 사활을 걸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는 지난 대통령이 주재하신 중앙지방협력회에서 건의한 건 뭐냐면 이러한 보조사업을 만들 때 지방하고 우선 협의를 해라.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무효다. 이런 사전 협의 절차를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의무화하려고 좀 행안법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분명 엄청난 만들고 쉽진 않을 텐데 제가 이제 그런 식의 협의를 하고 있고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여러 교부세라든지 지방 쪽 공동 재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의 포스를 적극 늘리는 이런 부분 계속 연구하고 있고 시도지사님들과 가장 총리에 관심사들이 모든 자체가 있어요. 시도지사 디렉터 그런 연구에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하고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희망적인 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조금씩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상에 억수로 현실적인 문제점을 콕 집어서 알려주시네. 대응하고 더 싸워주이소. 대구를 위해서 박수 보내주세요. 우리가 못하지만 우리가 더 박수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더 힘들게 줄 거라고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세상에나 구청장 것이 다 챙기고 인성이 좋다. 잠깐만요. 네. 그런데 지방 정부가 돈이 있어야 주민들이 원하는 수건 사업도 해결할 길인데 맞지요, 박사님? 아이고 이제 또 회장님, 대구시 수건 사업 중 하나가 대구공항 이전인 거 아시죠? 내 또 급발진 한다. 나는 반대다. 공항이 가까우면 일본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놀러 가기 얼마나 좋은데 왜 자꾸 공항을 저한 뒤치에 옮기려고 날리고 공항 새로 지으려고 하면 돈이 10조도 넘는다 하는데 돈이 어딨노? 돈 없어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쓸데 돈이 의사님 의사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신 것 같은데요. 대구가 발전을 하려면 유럽이나 미주까지 화물기가 끌 수 있는 공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라켓삼모 우리는 화물기 그딴 거 필요 없다. 그냥 여행만 생기면 되지. 의사님 나를 위해 존재하는 공항이라 잠깐만요. 그럼 두 분께 신공항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이전해야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단디 얘기해 주이소. 네. 저도 왠지 반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신공항 문제가 좀 예민하죠.
뭔가 우리가 핑크빛 그림을 그리면서 아이디어가 이상하게 쫓는다면 우리 지역에 공장도 있어야지, 마트도 있어야지, 백화점도 있어야지, 뭐도 있고 쭉 가다 공항도 있어야지가 나와요. 사실은 우리 연구하는데 아까 우리 누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관광객 위치로만 공항을 바라본다는 프로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항공 운송이라는 이런 부분도 이제 노려야 되는데 사실 대구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하는 기점들이 대부분 다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구공항을 뭐 한다라면은 물론 얼마나 또 이 활용도가 높을지 또 미주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본 기사로 봤을 때는 신공항 건립 비용을 보면 국토부에서 총 한 2조 5천억 정도를 예상을 했고 그게 거의 1년 단위를 기준하면서 1조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년 사이에 주민들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발언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확실했던 거는 당시에 이제 영향조사를 했을 때 보면 비시부서 비용 프리팅을 했을 때 적대성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한 2조 5천억 정도를 신공항 건립 비용을 쓴다면 5조 5천억 정도의 경제 효과가 발생이 된다라고 이제 분석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거기 공장 처음에 이제 건립을 할 때 들어간 공사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들, 그 다음에 또 공항이 설립이 되고 나면 거기 들어가는 각종 인건비, 고용 효과, 그다음 지금 말씀 여러 가지 화물의 운송에 따른 것도 비용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주변 지역에 대우 도시들이 발전이 되겠죠. 주변에 이제 주거 단지가 들어서 지금은 황무지지만 거기에 따라서 각종 이제 발생되는 부가 이익들 참출될 거라고 보는데 너무 뻔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그렇거든요. 사실. 근데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수요세는 굉장히 인적인 것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대구 시민들께서도 100% 찬성, 전원 찬성이라고 저도 언론을 계속 보다가 찾아봤는데 사실 어떤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분들의 의견이 좀 더 높고 그렇게 또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시고 또 어떤 쪽에서는 또 찬성표의 의견이 많다라고 하는데 저는 근데 어쨌든 이 정부에서도 지금 이걸 지금 12월 초에 이제 끝나는 12월 2일 날이가 이제 최종적으로 반영을 확정이 되는데 또 민주당 대표께서도 우리 대구시에 있는 각종 지역구 국회 대구시를 조영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요청을 했고 대구시를 비롯해서 전국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인데 일단 시간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어려워서 제가 그냥 지방자치를 공부한 사람 입장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찬반이 팽팽하다면 주민투표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제가 미국을 한번 갔어요. 미국의 시카고를 한번 갔는데 거기 버나가도 있지만 조금 할렘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버나가에서 할렘가를 가는 중에 도로가 있는데 빵구가 뻥 뚫려 있어요. 신도울이. 근데 다 사람들이 다 서행을 좀 비켜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럼 바로 구청에 신고하고 신고하면 바로 와가지고 좀 해주죠. 오히려 그것도 늦는다고 막 주민들은 이용하는 사람 주민들은 불만을 제기를 하는데 걔네들은 이게 지금 물어봤더니 가이드 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3달째래요. 시설적으로 왜 안 해요? 미국 같은 미국인 선진국에서 그랬더니 거기를 땜빵을 내면은 예를 2천만 원이 됩니다. 그 지역 주민들한테 미국 굉장히 이 행정구역들이나 이런 자치구역들이 세분화되어 있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투표를 한답니다. 여기를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1달러씩 세금을 더 받아야 돼요. 투표를 했더니 과반수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감내하고 사는 겁니다.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떠납니다. 다른 데. 그게 우리가 보는 시각, 우리는 잘못 모든 것 하나예요. 이런 취지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세금이 여러분들의 편익을 위하여 그렇지 않은 쪽으로 올라간다는 것도 이게 좀 막대한 일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제가 전공한 지방자치 쪽을 바라본다면 주민투표 사안이 주로 있지 않을까 이렇게 민감한 문제가 이 정도 생각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서서히 떨린다. 네, 우리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대구 시민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관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의 이전은 단순한 좀
운송수단의 확장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지역 경제의 하나의 중심축으로 봐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공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항공사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기체나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인력들이 필요하고 그 주변에 호텔이나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마이스 사업이나 또 상권도 형성이 돼야 되겠고 사람을 나르는 이제 교통편도 신설이 돼야 되겠고 또 주변에 관광지만 있으면 또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공항을 중심으로 이렇게 경제 생태계가 함께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주변으로 근데 지금은 저희 대구공항이 너무 도심에 있다 보니 그런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에는 입지적인 제약이 있지 않나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공항은 굉장히 좀 경제성 같은 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인프라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이제 공항을 좀 좋은 곳으로 이전을 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사용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이 바뀌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내가 좀 불편하면 되겠다. 찬성입니다. 아이고, 두 분 말씀을 너무 저시러시고 내가 듣다가 그걸 딱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네. 네, 오늘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자치분권과 균형 성장에 대해 설명하시느라 정말 고생해주신 분께 다시 한번 따뜻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기초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께 강조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해주세요. 아이고 세상에 대교 봐라 대교. 네,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본질은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이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그 지자체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선택하는 게 그 정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께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이나 교육이나 환경이나 이런 인프라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야 그 정책의 실효성과 현실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대구시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시민들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정책에 대해서 심의하는 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시민들께서 시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시는 게 결국 우리가 사는 지역을 조금 더 잘 사는 지역으로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잘 사는 지역이 돈이 아닌 우리가 함께 잘 사는 지역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해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누나도 말씀하셨지만 대구시가 지방선거 시민운동의 가장 선도도시이자 시조 도시가 되는 도시다라고 말씀주셨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앙정부 다 정책 결정권을 닿기까지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들 같이 지방자치가 제대로 돼야 된다라는 물론 중앙집권, 중앙정부가 통째로 무조건 잘못됐고 지방자치가 무조건 좋아. 반대로 지방자치 무조건 아주 중앙권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놓고 봤을 때 중앙집권 형태가 계속 유지되어 오다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면 지방자치 할 필요 없는 겁니다. 굳이. 근데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서비스가 떨어지고 퀄리티도 떨어지고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강원도 횡성군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보청기 사업을 해드려요, 맞춤형. 근데 거기 노인들이 그 보청기 난청이 지금 얼마 안 되니까 군의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 노인들이 분들 접수를 받아가지고 한 1-20억 정도 예산이 들었던 것 같아요. 3-4억인가?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다 보청기가 되고서 맞춤형으로 다 맞춰서 퀄리티가, 만족도가 엄청 높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려서 보건복지부에서 클레임을 겁니다. 사회복지 정책을 할 때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은 지방의 복지사업은 무료로 맞춰줘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클레임을 겁니다. 그래서 횡성군에 자율사업을 못해요. 근데 보니까 만족도가 좋았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뭘 하는 전국 사업으로 확대를 시켜요.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지역 노인을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국민의 대표가 애써주는 것과 그냥 대통령으로부터 민정을 받아가지고 하면서 전국을 대상으로 잣대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춤형이 아니고 기계적인 보청기를 만들어서 보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뻥나요. 시끄럽고 귀가 찢어진답니다. 안 맞고 다 반납해버려요. 예, 그게 이제
중앙권, 중앙집권과 지방권의 차이가 되는 것인데 지금은 우리 해봤는데 안 되니까 지방권이 맞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전문가들, 학자들, 연구한 사람 중심으로 보고서도 쓰고 글도 쓰고 엄청나게 해서 정부에 요구를 해봤어요. 안 들어줘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 지방분권 국회의원들 주장하시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출신 국회의원들 찾아가가지고 엄청나게 얘기를 해요. 법안을 백날 발의를 해야 안 됩니다. 안 들어줘요. 아무리 국회에서 하려고 해도 관계부처에서 안 됩니다 하면 안 되거든요. 안 돼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나서셔야 되는 거예요. 직접적인 수혜자. 정부의 존립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잖아요. 그걸 못하는 그 정부가 없어져야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1차적인 수혜자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불만을 제기하시면 정부의 당위성과 존립에 당위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함부로 무시를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왕이면 우리 수성구가 더 잘 살고 사람도 많고 수요도 많고 집값도 다른 거 더 비싸졌으면 좋겠고 더 많은 편의시설 들어와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내시고 싶은 목소리를 더 내셔서 우리 구청장한테 힘실을 주는 방법은 뭐냐?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 과정에 참여해 주셔야 돼요. 그 보면 한계를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10개 들고 2개밖에 못 들어주면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국민청원에 여러분들이 조직을 하시는 걸 해서 저희 시도지사들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계속 요구를 해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요구들이 결국엔 근거가 돼서 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다 해봤습니다라는 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인의식, 자치의식을 가지시고 조금 더 많은 관심으로 조금 더 참여를 열심히 해주신다면 머지않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마셔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 오늘 신분 상승했다. 태웅이가 내한테 누나라고 불렀다. 세상에 기석이들 신분 상승